안녕하세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이 채널을 지인을 통해 알게 돼 많은 사연을 듣게 됐는데 큰 고난과 역경을 겪은 분들이 참 많더군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응징에 성공한 반전을 들으면 속이 시원하기도 했답니다. 제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셨기 때문에 저도 보답의 의미와 넋두리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됐어요. 조금 충격적인 사연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엄마와 단둘이서 살았어요. 제 나이 3살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아빠는 많은 유산과 보험금을 남기고 떠나셔서 저희 모녀는 고생이라고 할 만한 생활은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를 키우면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셨는데 일이 잘 맞으셨는지 매달 보험왕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성인이 될 무렵까지 일하신 엄마는 자신이 모은 돈과 아빠의 유산을 더해 8층짜리 건물을 매입하셨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일은 은퇴를 하시고 임대료만으로 수익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해서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구급 공무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던 시기여서 한 번에 합격하는 건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주 운 좋게 한 방에 합격을 해서 구청에서 민원을 보는 공무원이 됐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고 재밌었어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도와주고 처리하는 게 큰 자부심이었고 즐거움이었답니다. 정년 때까지 잘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적성에도 아주 잘 맞아서 평생 공무원이라는 직업으로 살아갈 마음이었죠. 한편 연애를 여러 번 하기도 했는데 이상하게도 오랜 만남을 지속한 남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 성격이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여자로서 큰 매력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애 기간을 6개월도 넘기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연이은 연애 실패를 하고 났더니 어느새 제 나이는 30이 훌쩍 넘게 됐고 주변에서 언제 결혼하느냐는 말을 무진장 많이 들으며 일상을 보냈어요. 사람들은 왜 남의 결혼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별로 친하지 않은 상사들까지 제 얼굴만 보면 언제 시집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결혼 질문을 받는 게 스트레스긴 했어도 결혼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없었으니 33살까지 솔로로 외로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다 제가 안쓰러웠는지 한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했어요. 업무로 인해 알게 된 남잔데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제 사진을 그 남자에게 보여줬는데 글쎄 바로 만나고 싶다는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소개팅에 나가게 됐는데 서글서글한 인상에 큰 키, 배려심 넘치는 성격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어요. 하고 있는 사업이 취약계층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복지 사업을 하고 있던 거죠. 어디 하나 빠지는 데 없는 남자였기 때문에 소개팅 이후에도 계속 만나게 됐습니다. 결국 저희 두 사람은 본격적인 연애를 하게 됐고 2년 가까이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제 나이 35이 되고 그이의 나이가 39이 되자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특별한 프로포즈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모든 게 잘 맞는 저희 두 사람은 쉽게 결혼을 결정했네요. 그동안 예비 남편에게 단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서 그이와 결혼하게 되면 제 인생이 더 빛날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다녀오고 나서 친정 엄마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엄마 역시 그이를 아주 좋게 봐주셨어요. 예비 남편의 서글서글한 인상은 어딜 가나 큰 점수를 받았답니다. 인물이 아주 훤하네. 내 딸이랑 나란히 있는 걸 보니 무척 잘 어울려. 나는 무조건 합격.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살아주면 좋겠어.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여진이에 비하면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한데 이렇게 바로 허락해 주시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하네. 내 딸이 정말 좋은 남자를 찾은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이젠 이 늙은이가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겠어.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승낙을 받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들뜬 상태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이가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 엄마가 가진 상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진아, 어머님이 8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며? 어? 맞아.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말했던가? 아니, 실은 우리를 소개해준 지연이 누나가 처음부터 말해줬어. 그동안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야. 그 언니도 참 별걸 다 말하네. 그런데 왜? 내가 상가 있는 엄마 딸이라서 결혼하겠다는 거야? 아니, 솔직히 그런 것도 있지.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집안의 딸이라고 하니까 더 좋더라. 나 속물인가 봐. 그 건물은 온전히 엄마 거야.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물이라고. 그러니까 괜히 헛물 켜지 말고 자기 할 일이나 잘해. 아, 알았어.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이가 엄마 건물을 묻기에 이렇게 칼같이 자르며 넘보지 말라듯이 대답해 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친정집에서 밥을 먹기로 한 날 예비 남편이 상상하지도 못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너무 당황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는 사업이 나라 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매출을 마음대로 늘리지도 못하고 큰 비전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한테 투자를 한번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사업 계획서도 준비해 왔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뭐? 다른 사업을 또 하겠다고? 자네 하는 일이 바쁜데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할 수 있겠나? 그리고 아무리 한 식구가 될 사이라도 돈은 쉽게 빌려주는 게 아니야. 그러시지 말고 얘기라도 들어보세요. 제 사업 아이템이 아주 죽여준다고요. 그이는 저와 엄마가 당황한 얼굴을 봤으면서도 사업 자금을 얻어내려고 주저리 사업 아이템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듣고 있는 제가 너무 민망해서 그만하라고 말렸는데도 어떻게든 엄마의 돈을 빼먹으려고 안달이 나 있었죠. 지금껏 봐온 남편의 얼굴과도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꼭 사기꾼들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가스라이팅 하듯이 가르치듯 설명을 이어갔죠. 그래서 전 엄마의 표정을 봤는데 여전히 난감해하시고 있었어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을 억지로 끌고 친정집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전에 나랑 한마디 상의 없이 엄마 앞에서 돈을 달라는 게 말이 돼? 아유, 왜 그래? 장모님이 가진 재산이 수십억은 될 텐데 사위한테 몇 억 투자하는 게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이게 나조차고 달라는 거냐? 당신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나나 자기나 앞가림은 하는 사람이잖아. 결혼해서도 똑같이 살아도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돈 얘기는 절대 하지 마. 내 경고 무시하면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릴 거라고. 제가 그 정도였으면 알아듣고 넘겼을 텐데 그이는 뭐에 홀린 사람 마냥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을 좋은 사람이라 여기고 만나왔는데 제가 몰랐던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야, 이게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이야? 그리고 같이 좀 잘 먹고 살자고 이러는 건데 치사하게 딱 잘라 안 된다고 하는 건 뭐냐? 이래서 있는 것들이 더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됐고, 난 다른 사업을 꼭 해야겠으니까 어머님한테 투자를 좀 받아야겠어.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지금 하는 아동복지 사업도 아이들을 도우려고 시작한 거라며. 큰 욕심 없이 먹고 살 만큼만 벌어도 좋다고 했었잖아. 그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자선 사업가야? 여하튼 난 네 엄마한테 투자를 좀 받아야겠어. 그러니까 너도 내 말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저는 그이에게 너무 크게 실망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우리 엄마가 네 물주야? 너 나랑 결혼하는 게 돈 때문이었어? 당신한테 이런 거지 근성이 있는 줄 몰랐네. 아무래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겠어. 그러자 예비 남편은 희죽거리며 웃더니 제 어깨를 밀치더군요. 이게 지금 어디서 언성을 높여? 결혼이라는 게 비즈니스도 섞여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나 같은 명문대 나온 엘리트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정상 아니냐? 그리고 내가 있는 집 자식이니까 만나준 거야. 그게 아니면 고졸 출신 공무원을 내 마누라로 들일 일은 절대 없다고. 이제야 남편의 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바로 따귀를 한 대 갈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혼을 파토내버렸어요. 이 나쁜 자식, 내 앞에서 했던 행동은 모두 가식이었어.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하느니 혼자 늙어 죽고 말겠어. 여기서 끝이야, 끝. 이하 동문이야.
나도 대접받지 못하는 결혼할 바에는 다른 부자 여자 만나서 장가가는 게 좋다고. 이 무식한 고졸려나. 허, 이 자식 욕을 참 잘하네. 그동안 어떻게 참아온 거니? 그래, 고맙다. 여기서 너의 본색을 알려줬으니 다 끝내겠어.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꺼지라고 했더니 그이는 희죽거리다가 이내 떠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기로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결혼 전에 어떤 놈인지 제대로 알게 돼서 파토를 내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제가 결혼한다는 걸 구청 동료들에게 모두 말을 해놓은 상태라 파토가 났다는 걸 쉽게 알리진 못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결혼을 엎었다는 이야기는 무진장하기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과 헤어진 지 일주일 만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너무 빠른 것 같죠? 저 역시 다가오는 인연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 남자는 제가 결혼 파토난 것도 알고 있고 예전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고백했답니다. 여진씨, 결혼 깨졌다는 소문 진짠가요?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여진씨를 좋아했어요. 같은 곳에서 동료로 지내고 있어 쉽게 고백을 하진 못했어요. 그렇게 뜸들이다 여진씨한테 연인이 생겨서 포기했죠. 그런데 이번에 소문 듣고 알게 됐어요. 여진씨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겠다는 걸요. 제 마음을 당장 받아달라고 하진 않을게요. 대신 함께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정만씨, 일단 고마워요. 저를 좋아해준다니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멘탈이 깨져서 누구랑 데이트하고 뭐 할 정신이 없네요. 저 말고 다른 좋은 여자 만나길 바랄게요. 여진씨,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지금 저는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용기를 내고 있다고요. 정만 씨의 눈빛은 정말 간절하고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한번 만나고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데이트를 하기로 했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그 자식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떠들었답니다. 정만 씨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제 편에 서서 이해해 주더군요. 그리고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졌는데 또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들었어요. 예비 남편과 헤어진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게 정말 웃기고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게 옳다는 판단이 들어 정만 씨의 고백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희는 3번의 데이트를 하고 연인이 됐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나자 급속도로 가까워진 저희 두 사람은 어느새 같이 잠자리도 가지게 됐고 미래를 약속한 사이가 됐어요. 똥차가 떠나고 벤츠가 찾아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절실하게 깨달았죠. 하지만 인생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의 남자친구와 더는 함께할 수 없게 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몸살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임신 7주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헤어진 예비 남편의 아이를 가졌던 거죠. 뱃속의 아이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하늘이 저에게 왜 이런 형벌을 내렸나 하는 원망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전 아이를 지울 수 없어 정만 씨에게 사실을 고백했답니다. 정만 씨, 미안해. 나 임신 중이래. 자기 만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고. 우린 여기서 헤어져야겠어. 입이 10개라도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임신? 그럼 그 자식이랑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렇진 않아. 나 혼자 키울 거야. 그럼 내가 그 애 아빠가 돼줄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헤어질 필요가 있겠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나도 양심이 있는 여자라고. 정만 씨 부모님이 다른 남자의 애를 임신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걸 알게 되시면 쓰러지실 거야. 이건 자기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하고 마음 정리해줘. 여진아, 여진아! 저를 애타게 부르는 정만 씨를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후에도 저에게 다시 대화를 걸어왔지만 제가 칼같이 잘라내며 이별을 받아들이도록 했어요. 그러자 정만 씨는 마음을 접었는지 구청에서 저와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일이 꼬이고 꼬여 미혼모가 될 상황에 놓이자 친정엄마는 큰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엄마마저 등을 돌리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도 변함없이 제 편에 서주셨습니다. 여진아, 애기 낳으면 우리 3대가 한 집에서 살면 되지. 상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니? 꼭 남편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괜히 마음 아파하지 마. 너한테는 네 엄마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기대도 된다고. 그리고 구청에서 눈치 보이고 힘들면 공무원도 때려쳐도 돼. 부자 엄마를 뒀으니 무슨 선택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엄마, 고마워. 엄마가 없었으면 난 벌써 무너졌을 거야. 내 엄마가 돼줘서 진짜 고마워. 녀석, 알면 됐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생각해봐. 애기 낳으면 바빠질 테니까 공무원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해 보라고. 저는 든든한 엄마의 말씀을 듣고 뱃속의 아이를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열심히 고민해 봤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저희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려 정만 씨인 줄 알고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을 열었는데 글쎄 헤어진 예비 남편이 찾아온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악 하고 소리쳤고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이 여길 어떻게... 왜 온 거야? 무슨 할 말이 남아서 온 거냐고. 그이는 제가 처음 봤을 때 서글서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여진아, 그 어머님한테 이야기 들었어. 당신 임신이라며? 당신이랑 상관없어. 애기 때문에 온 거라면 당장 돌아가. 여진아, 일단 들어가서 대화 좀 하자. 나도 당신 임신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비록 싸우고 헤어지긴 했어도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대화를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이 없으니 썩 꺼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데 방 안에 있던 엄마가 나오시며 저를 말리더군요. 여진아, 일단 이서방 이야기를 들어보자. 뭐? 이서방? 엄마, 지금 저 자식을 사위로 들이겠다는 거야? 제정신이야 지금? 저놈은 내가 부잣집 딸이라서 결혼하려고 했다고. 사업자금 못 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욕하고 떠난 놈이란 말이야. 제가 분노하자 엄마는 미혼모가 되는 제가 걱정되기도 했고 예비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제 아이의 아빠가 될 마음을 먹고 찾아온 거라 설명했어요. 이서방이 결혼 전에 나한테 했던 사업자금 이야기는 다시 하지 않겠다고 했어. 자기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사과했다고. 게다가 네 임신 소식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어. 뿐만 아니라 널 잊지 못하고 지내고 있다고 했단 말이야. 여진아,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아이를 아빠 없이 키우는 것보단 함께 키우는 게 좋지 않겠니? 한참 동안 화가 난 저는 엄마와 예비 남편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남편을 거부했죠. 그러자 그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여진아, 내가 한순간에 눈이 뒤집혔나 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머님과 너한테 큰 실수를 했어. 그런데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앞으로는 절대 너를 돈으로 이용하지 않을게. 이렇게 빌 테니 날 받아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이는 저와 헤어지고 가슴이 아파 집안에 틀어박혀 은둔 생활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슬슬 화가 풀린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한 뒤 용서를 빌고 있는 그이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엄마의 설득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나중에 미혼모의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성장해야 하는 아이가 걱정됐어요. 자기 아빠는 어딨느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할 재간도 없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고민을 거듭하고 나서야 예비 남편을 다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와 셋이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됐고 곧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손을 오랫동안 잡으며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남편이 한 행동이 부끄럽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셨어요. 아가, 미안하고 고맙다. 내 부족한 아들을 다시 받아줘서 고마워. 내가 저놈을 엄청나게 혼을 냈으니 다시는 너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날 믿고 행복하게 살아주렴.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저도 잘한 거 없어요. 말다툼 한 번으로 결혼을 파토냈으니 면목 없습니다.
저 역시 남편 존중하고 잘 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화해를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무사히 상견례를 마치게 됐습니다. 임신 10주차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어서 저희는 결혼을 서두르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식장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다른 사람이 취소한 장소에서 예식을 치르기로 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바쁘고도 일사불란한 결혼 준비를 했어요. 신혼집도 부랴부랴 괜찮은 곳으로 마련했고 혼수도 빨리 마련했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 저와 엄마는 아침 일찍 곱게 화장하려고 예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과 식구들은 조금 여유 있게 온다 해서 저희 모녀와 메이크업 직원들만 예식장에 있었죠. 저와 엄마는 신부 화장으로 점점 예뻐지는 얼굴을 보며 낄낄거리며 웃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조금 돌아오긴 했지만 결혼식을 올리게 된 데다 미혼모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화장이 마무리가 되어 갈 때쯤 엄마가 전화가 왔다며 잠시 나가셨습니다. 오늘 오시는 하객 중에 한 명과 통화를 하는 거라 생각하고 빨리 돌아와서 마저 꿈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화장을 끝내고 드레스 피팅을 슬슬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른 아침이라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조금의 시간을 두고 입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전화를 받으러 나간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드레스 입은 모습을 엄마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예식장 복도로 나가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복도는 고요했고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찾아볼 공간은 다 둘러봤는데 엄마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죠. 이윽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상계단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계단 위에 엄마의 신발이 한 짝 보였어요. 순간 심장이 조여오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숨이 쉬어지질 않았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겨우 계단 밑을 내려다봤는데 한복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엄마가 보였어요. 발을 헛디뎠는지 계단을 굴러 크게 다친 것 같았어요. 머리에 피까지 흘리고 있었으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바로 깨달았습니다. 119 버튼을 누르며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가 엄마의 머리를 제 무릎에 올리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된 거냐고. 아무리 불러도 엄마는 의식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119에 신고한 뒤 저는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엄마의 머리에 감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서 가만히 엄마의 머리만 지어냈네요. 10분의 시간이 지나자 구조대원들이 계단으로 뛰어 올라와서 들것에 엄마를 싣고 비상계단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까지 남편과 시부모님들께는 이 상황을 알리지 못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의식이 없는 엄마와 함께 구급차에 올랐고 대학병원까지 가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곧 엄마는 침대에 실려 빠르게 응급실을 향했고 저는 의사 선생님이 내민 수술 동의서에 바로 사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수술실에 들어가셨어요. 3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는지 아무도 저에게 와서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될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생긴 사고에 넋이 빠져 있는데 어디선가 진동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생각해보니 오늘이 제 결혼식이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내자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더군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전화 오는 걸 몰랐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오늘 결혼할 신부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해? 당신 날 제대로 엿먹였어. 나랑 결혼하기 싫으면 진작 말하지. 왜 오늘 이따위 짓을 벌인 거야? 미안해. 그런데 상황이 너무 급박했어. 우리 엄마가 예식장 비상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크게 다치셨어. 지금 대학병원에서 수술 중이야. 여보, 나 어떡해. 너무 무서워. 흥분했던 남편은 엄마의 사고 소식에 바로 놀란 목소리를 내더군요. 어머님이 다치셨다고? 얼마나 다치셨는데? 안 되겠어. 내가 지금 바로 달려갈게. 여진아, 방금 화낸 건 미안해. 빨리 당신 곁으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응, 나 무서워 죽겠어. 빨리 와서 도와줘.
그이가 병원에 오면 엄마가 멀쩡하게 나올 것만 같았어요. 또 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기댈 만한 사람이 남편밖에 없어서 빨리 와주길 바랬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30분의 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들어오셨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황망한 얼굴로 수술실 앞에 다가왔답니다. 시어머니는 곧장 저를 안아주시며 사도는 괜찮을 거다. 수술은 꼭 성공할 거야. 하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고, 남편은 지나다니는 의사를 아무나 붙잡고 수술 상황에 대해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9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이 끝났다며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엄마가 연세도 있고 피를 많이 흘리셔서 깨어날 거라고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또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까지 덧붙였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데 시댁 식구들은 태도가 달랐어요. 방금 전까지 저와 같이 마음 졸이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더군요. 남편이 먼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뭐야? 어머님 이렇게 가시는 거야? 에이, 짜증나. 그럼 나머지 사업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3억 더 받기로 했는데 이대로 가면 말짱 꽝이잖아. 충격적인 말을 들었지만 제가 꿈을 꾸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시어머니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답니다. 아들, 말짱 꽝이라니? 어차피 죽으면 그 재산이 네 처한테 갈 거 아니냐. 네가 남편이니까 유산 받아서 사업하면 되지. 어쩌면 이게 더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고. 아이, 그런가? 그런데 아까 의사 새끼가 하는 말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잖아. 그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장모같이 딸내미 미혼모 되지 않게 해달라고 사업자금 준다 해서 그동안 착한 척 연기 좀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허탈하네. 아들, 존엄 사라는 게 있잖니.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안락사처럼 저승으로 보내주는 거 말이야. 그러니까 네 처가 빨리 결정 내리면 바로 네 장모 초상 치르고 재산 물려받으면 된다. 오케이? 오, 역시 엄만 천재야. 그런 건 또 어디서 들으셨어? 아이고, 그럼 계속 연기할 걸 그랬나봐. 2년 면상 보니까 가관이야. 우릴 귀신 보듯이 쳐다보잖아. 됐다. 이미 혼인신고까지 했잖아. 법적으로 넌 사위니까 다 받아먹을 수 있어. 들어보니 친정엄마가 남편을 저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사업자금을 약속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이 그르치게 될 상황이 되자 연기를 집어치우게 된 거죠. 그리고 저와 혼인신고가 돼 무조건 유산을 받을 수 있다며 자랑스럽게 짓거리던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엄마의 수술 결과를 축하한다는 듯이 깔깔거리며 하이파이브를 하더군요. 이에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어 세 사람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것들아. 절대 가만 안 둬. 다 지옥으로 쳐넣을 거야. 인연이 어디 어른한테 주먹질이야. 아들, 인연 치워라. 밀어버려. 남편의 힘을 이길 수가 없던 저는 뒤로 밀려 자빠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경고했습니다. 니년 때문에 내 아들 결혼식 망친 거 다 보상해라. 우리 하객들이 피해본 거 다 보상하라고. 그거랑 사업자금까지 해서 좋게 5억은 받아야겠으니까 니 애미 뒤진 걸랑 바로 입금해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해서 니 애미 재산 싹 털어갈 줄 알아. 그리곤 제 눈앞에서 식구들이 사라졌죠. 그런데 그 순간 배가 심하게 아픈 저는 비명을 지르게 됐고 소리를 듣고 찾아온 간호사가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너무 아파서 의식을 잃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칠 뒤에 깨어났어요. 뜨문뜨문 눈을 뜬 기억은 있었지만 어떤 상황인지 인식하지 못했죠. 제 팔에 연결된 링거줄이 눈에 들어오자 저는 유산을 직감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건너편 병상에 의식 없는 엄마가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워 계셨어요. 지금 상황이 제 인생의 최악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답니다. 며칠 동안 병상에 누워 울고 잠들기를 반복하다가 몸이 회복돼 어느새 엄마의 병상 옆에 앉아 엄마의 얼굴과 손을 열심히 닦아드렸어요. 제발 눈을 뜨고 정신 차리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했답니다. 엄마, 제발 살아줘. 깨어나서 날 지켜달란 말이야. 난 아직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어린애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날 책임져. 그런 말들을 쉬지 않고 계속 들려드렸어요. 그러자 하늘이 응답을 했는지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수술 후 가망이 없을 확률이 크다고 했던 엄마가 두 눈을 번쩍 뜨신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제 손을 만지작거리시기도 하셨어요. 엄마, 정신이 들어? 나 누군지 알겠어?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저희 엄마가 깨어났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여럿이 들어와 엄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동공이 정상이고 맥박도 이상이 없다고 하셨고 곧 말씀도 가능하고 거동도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20년 동안 이런 기적은 처음 봤다며 저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연신했어요. 엄마를 열심히 돌봐드렸더니 어느새 말씀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엄마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귀를 가까이 달라고 손짓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 무얼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먼저 엄마가 시킨 대로 어딘가에 연락해 상황을 알렸고 다음으로 남편에게 전화했답니다. 지금 엄마가 깨어났으니 빨리 와서 사과하라고 했죠. 저의 용서를 받고 사업 자금을 받고 싶으면 마음을 정리하고 시부모님과 내일 모레 오라고 일렀어요. 그러자 남편은 많이 놀란 목소리로 알겠다며 모레 찾아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틀 뒤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 예상대로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어요. 먼저 엄마가 깨어난 것에 축하를 드렸습니다. 아유, 사돈, 이렇게 멀쩡히 깨어나시니 정말 다행이에요. 네, 사돈이 걱정해준 덕에 낫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돈, 그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세기가 그러던데, 어떻게 계단을 굴렀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그게 중요한가요? 보나마나 제가 발을 헛디뎌서 그런 사고가 난 거겠죠. 왜, 뭐가 찔리기라도 하신가요? 엄마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더니 시댁 식구들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 그냥 걱정돼서 묻는 거였다며 괜한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엄마는 베개 밑에 숨겨뒀던 핸드폰의 패턴을 풀고 말했어요. 전 혼자 계단에 굴렀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엔 아니라고 나오네요. 제가 본능적으로 녹음 버튼을 눌러서 증거가 남았답니다. 같이 들어보실래요? 엄마가 녹음한 음성을 재생시키자 끔찍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결혼식장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남편이 불러서 비상계단으로 간 모양이었어요. 먼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봐요, 어머님. 나머지 사업 자금은 언제 줄 거예요? 결혼식 전날에 나머지 3억 준다고 했잖아요. 빨리 잔금 치러야 하니까 당장 입금해 주세요. 이보게 이서방, 결혼식 끝나면 어련히 알아서 줄 텐데 왜 이렇게 보채나? 이제 보니 자네 돈만 받고 나면 바로 내 딸 버릴 놈으로 보이네. 내가 이 결혼을 추진한 게 후회가 된다고. 나 존나 짜증나네. 내가 다른 돈 많은 여자 꼬셔서 잘 돼가고 있던 중에 어머님이 돈 준다고 해서 포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돈 줘요.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네. 난 자네가 내 딸과 뱃속의 아이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착오였어. 이 결혼 취소하겠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준 4억도 돌려받아야겠어. 이 노친네가 미쳤나? 이제 와서 파토를 내라고? 난 그렇게 못해. 당신 딸이랑 벌써 혼인신고도 했다고. 그러니까 닥치고 나한테 투자나 해. 그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이어서 엄마와 남편이 실랑이 하는 소리가 이어졌는데 곧 비상계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아들, 아직도야? 이봐요 사돈, 빨리 출건 줍시다. 내 아들이 다른 여자 버리고 내 딸내미를 다시 받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빨리 돈 문제 해결하고 여기서 나갑시다. 이 사탄 같은 것들,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 니들한테 한 푼도 못 줘. 오늘 결혼은 취소하겠어. 이 여편 내가 돌았나? 이제 와서 결혼을 물으면 얼마나 손해가 큰 줄 알아? 아가리 묵념하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러자 엄마가 악을 쓰며 두 모자에게 달려드는 소리가 들렸고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계단을 내려가 말하더군요. 엄마,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이제 어쩌지? 우린 여기 없었던 거야. 그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 그만이라고. 여긴 CCTV도 없는 비상계단이잖아. 정신 차리고 빨리 주차장에 가서 숨어 있자. 그렇게 두 사람이 도망치는 대화를 끝으로 녹음이 끝났습니다.
엄마는 핸드폰을 집어넣으며 말씀하셨어요. 사돈, 이서방, 내가 녹음하는 습관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야. 그러지 않았으면 니들이 한 짓을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을 테니까. 아휴, 이제 다 끝났다. 엄마는 차분한 한숨을 쉬며 편안한 표정을 지은 반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더군요. 엄마를 계단에서 협박하고 밀어버린 증거가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이윽고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모든 걸 알면서 가만히 방조하던 시아버지까지 나란히 엄마 앞에 납작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사돈, 미안해요. 그때는 저나 아들이나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 얼떨결에 벌어진 일이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빌 테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실수라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바로 본색을 드러냈죠. 내 딸한테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밀치는 바람에 유산됐다고요. 당신들은 분리수거도 안 되는 인간 말종 쓰레기들이야. 법의 심판이 있을 테니 각오들 하세요. 네? 아니, 새 애기가 유산을 했다고요? 그때 살짝 밀었을 뿐인데. 새아가 미안하다. 내가 노망이 났나 보다. 이렇게 빌 테니 제발 용서해다오. 네가 이혼해달라고 하면 위자료 주고 이혼시켜주마. 대신 우리를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다오. 사돈, 우리 아들 앞길이 구만리인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부탁드리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사돈의 개가 되라면 그리할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진짜 실수예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잘난 어머님 덕을 보려고 미쳤었나 봅니다. 그리고 여진이가 유산된 건 진짜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살짝 밀었을 뿐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두 사람은 실수로 나도 밀고 내 딸도 밀었다는 거네? 그런데 우리 모녀는 둘 다 죽을 뻔했어. 아니지, 내 딸의 딸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죽었네. 니들은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엄마가 확실하게 경고하니 남편이 무릎을 풀고 일어나더니 에이 젠장, 놓친 내가 그냥 깨어나지 말 것이지 왜 의식을 찾고 지랄이야.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야, 그 핸드폰 내놔. 그거 부숴버리고 증거 인멸하면 그만이야. 그리고 네 딸년이 유산된 게 우리 엄마가 밀어서 그렇게 됐다는 증거 있어? 그것도 아마 무혐의로 받을 거야. 당장 핸드폰 1위 내! 라고 윽박을 지르며 달려들더군요. 이에 저는 링거 거치대를 두 손으로 잡고 남편의 등과 허리를 마구마구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비명소리와 함께 바닥에 다시 쓰러졌습니다. 저는 흥분한 김에 시부모님도 똑같이 응징하려고 링거 거치대를 똑같이 휘둘렀어요. 여기저기 고통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쉽게 멈추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병실의 문이 열리며 건장한 남자 여럿이 들어와 저를 막더군요. 그들은 이틀 전 제가 찾아간 경찰서에서 만난 형사들이었어요. 엄마가 깨어나시고 저에게 녹음된 음성이 생각났다고 귓속말을 해주셨을 때 엄마의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같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에게는 일부러 이틀 뒤에 병원으로 오라고 한 거죠. 형사들은 엄마를 비상계단에서 협박하고 크게 다치게 한 과실치상죄와 저를 밀어버려서 유산하게 된 중상해죄로 체포됐습니다. 시아버지는 방조방임죄로 끌려갔고요. 저와 엄마는 이제부터 제대로 된 복수가 시작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보자고 했답니다. 엄마의 변호사님은 남편의 아동복지 사업을 조사했어요. 나랏돈을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뒷조사를 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은 저희 변호사님한테 심하게 탈탈 털렸답니다. 국세청 지인과 검찰 친구를 대동해서 남편 사무실을 털어봤는데 횡령한 돈이 90% 이상이 넘는답니다. 아동복지 사업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포장지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횡령과 협박, 과실치상죄로 입건됐고 시어머니는 과실치상과 저를 유산시킨 중상해 혐의로 입건됐어요. 아쉽게도 태아를 유산시킨 죄는 중상해로만 본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는 방임과 방조죄로 입건이 됐죠. 또 나랏돈을 횡령했으니 다시 회수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엄마에게서 받아간 4억을 돌려주는 건 물론이고 저와의 이혼도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며 발빠르게 끝이 났답니다. 한마디로 남편의 전 재산이 거덜나게 됐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감옥에 들어가며 알거지가 되는 것으로 저와 엄마의 복수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건을 겪게 된 저와 엄마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됐어요. 엄마는 몸이 회복하자마자 운동을 겸하시겠다며 자신의 상가 청소를 직접 하셨어요. 아무리 말려봐도 제 말은 듣지 않으셨죠. 그리고 저는 구청에 복귀해 일을 하는데 모든 동료들이 안쓰러운 시선으로 보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파토난 결혼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또다시 파토가 난 데다 엄마와 제가 다치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어요. 다들 쉬쉬하지만 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를 기쁘게 맞아주며 다시 사랑을 고백하더군요. 바로 임신으로 인해 헤어졌던 정만 씨였죠. 여진 씨, 소식 들었어. 몸은 괜찮아? 이제 아픈 데 없는 거지? 어머님도 괜찮으신 거고? 응, 정만 씨. 미안해. 정만 씨 버리고 떠났으면 잘 살았어야 했는데 이 꼴이 났네. 당신을 버려서 벌을 받았나 봐. 여진 씨, 벌 받은 게 아니라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늘이 힘을 써준 게 아닐까? 난 우리가 아직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 이번에는 다른 놈이 개입하지 못하니까 다시 시작하자. 정만 씨는 저의 바닥까지 봤는데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며 고백하더군요. 하지만 너무 미안해서 그이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고 전했어요. 나 같은 여자 말고 좋은 여자 만나. 세상의 절반이 여잔데 왜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해? 사랑의 이유가 어딨겠어. 난 절대 포기 못하니까 거절할 테면 해봐. 누가 이기는지 보여줄 테니까. 정만 씨를 밀어내려고 해봤지만 저 역시 그를 좋아하고 있어 얼마 못 가 다시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해가 2번 바뀐 지금은 제 옆에 남편으로 정만 씨가 자리하고 있답니다. 한번 유산을 해서 그런지 아직 아이 소식은 없는데 언젠가 정만 씨와 저를 닮은 아이가 생길 거라 믿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사연을 숨김없이 쓰다 보니 묵혀있던 감정을 모두 쏟아낸 기분이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나 봅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칠 테니 댓글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